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그냥 어차피 터질 곳은 터진다.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을 때는 죽어야 산다. 한 번쯤은 터질 게 터져줘야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지금 저는 사실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 마구 막 풀어주는 쪽으로 쏟아졌잖아요. 다 풀어줬어요. DSR 40% 빼고. 그리고 강남 3구, 용산구만 토지거래 허가구가 아직 묶여있죠. 이게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막 뛰었는데 이걸 미친 듯이 다시 끌어내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확 떨어지면요, 경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뉴스들,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착륙을 천천히 안착하게 만들려고 온갖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사실 그 안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골마 터져야 될 것들이 아직 안 터지고 있고 또 이게 시한폭탄이 돼서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연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PF 대출, 브릿지론 대출.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너질까봐 풀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이 건설사, 시행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면 좀 천천히 뭔가 그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을 때는 죽어야 산다. 한 번쯤은 터질 게 터져줘야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IMF를 겪고 외환위기를, 금융위기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많은 부실한 기업들이 쓰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꼬꾸라져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탄탄하게 경제가 올라섰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사실 지난 2, 3년 동안 3, 4년 전에 너무 과열됐는데 그 과열된 게 진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 평균적으로 내가 욕심내서 내가 마음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선까지가 되려면 한 번쯤은 골문게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풀어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풀어줘야만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아쉽다. 집값이 약간 반등한 지역 중에 10억 이하, 9억 이하, 뭐 7억, 8억 이런 집들이 아마 좀 많이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보금자리 특례론이 있지 않습니까? 생애 첫 주택, 뭐 LTV도 80%까지 풀어주고 실거주의 의무도 풀어주고 온갖 걸 다 풀어줬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면 아마 정말 연착륙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이라는 게요, 사회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들로 많이 지탱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그 건설업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소득을 내서 또 다른 데 가서 좀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경기가 다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관리 감독하는 분들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약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지방의 건설사들이 얼마 전에 많이 부도가 났어요. 저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부도가 나야 될 회사들은 부도가 안 나고 정말 힘든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단 말이죠. 금융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가 먼저 부도가 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정말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그냥 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지을 때도요, 시행사 이름 들어가고 건설사 한 2개, 3개 컨소시엄 하면 그 회사 이름 다 들어가다 보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너무 길어가지고 택시를 못 잡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건설사 중에 좀 위에 있는 건설사들도 자꾸 막아줄 게 아니고 그들도 이제 금융 체력도 기르고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사 망하는 걸 막 두려워해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터질 곳은 터진다.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건설사가 몇 개 부도가 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IMF 때도 여러 업체들이 무너졌지만 튼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분양이 나서 시행사가 망한다. 시행사 한 군데 망하는 게 낫습니까? 전체 그 수백 채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낫습니까? 이게 그 마이클 산들이 얘기했던 기차 이쪽으로 가면 여러 명이 다치고 이쪽으로 가면 한 명만 다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기관사는 정의로운가?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정책을 만들어야 정의일까? 건설사 뭐 한두 개 사실 무너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사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내 걱정할 때지.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요. 연예인 걱정하고 건설사 걱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뛸 때 그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 연간 몇 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몇 채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런 내용으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급이 부족할 수 있겠죠. 늘 새 아파트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집이 없어서 가격이 뛴다라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집이 없어서 못 사진 않는다. 그리고 건설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라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을 부시고 새로운 것을 져야만이 계속 경기는 돌아갑니다. 하나 지어서 오랫동안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휴대폰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죠. 왠지 배터리가 일찍 단다거나 자판이 잘 안 된다거나 물론 AS가 다 됩니다만 그때쯤 되면 AS 받지 않고 바꿉니다. 그리고 패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휴대폰을 30년 동안 그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휴대폰 회사 망하죠. 그것처럼 저는 사실은 아파트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곳, 브랜드의 어떤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집값이 또 뻥튀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단순 숫자로만 본다면 절대 집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상급지, 뭐 최고급지에 대해서 어떤 공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죠. 뭐 강남의 경우도 사실은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절반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절반을 다 수용하려면 강남의 집은 여전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강남에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 선동꾼들이 프로파간다스들이 만들어낸 선동의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 15년 전, 10년 전 이럴 때는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현재 있는 이 집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었죠. 뭐 요즘 학생들 중에 뭐 나이키 무슨 한정판 그러면 막 가격이 그 신발 태클하래 가지고 신발을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120만 원, 130만 원에 다시 되팔고 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 딱 이 아파트 하나만 공급하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100억도 하겠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강남도 개포동 쪽에 가면 다 아파트야. 농담 같지만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아마 제가 이 농담하면 저를 때릴 분 한 분하고 제 말이 맞다고 하는 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를 저 수원까지 넓히는 거죠. 강동구도 그냥 강남구라 그러고 서초구도 그냥 강남구라 그러고 동탄까지 그냥 다 강남구라고 하면 다 강남구에 살면 되잖아요. 지금 집값 하락이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락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은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왔어요. 30%, 35% 심지어 반토막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10년, 뭐 5년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락해서 보합으로 좀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간다면 집값이 살짝 반등해서 다시 상승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무역 적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할 정도로 지금 금융이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물 밑에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쪽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격은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하락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약간 L자로 가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하락폭이 살짝 줄어들면서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냐면 갈아타려고 한다. 제가 그 우리나라의 뭐 기관에 있는 데 가서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 어떤 한 직원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계동에 집이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팔아서 하나를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고 언제 팔면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없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팔려고 내놔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하락돼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팔지 마라. 그리고 다시 이게 안정이 되면, 하락도 안정이 되면 거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대폭 늘어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던 거래량이 살짝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이었던 숫자가 10이 됐는데 10이 20 됐다고 2배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약간 외곽 지역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요즘 제가 받는 질문들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갈아타고 싶다는 분들. 갈아탄다는 얘기는 여기를 던지고 여기를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살짝 반등하고, 반등했던 것이 대세 상승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반등해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던지는 지역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다시 대세 상승기가 또 언제쯤 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발달해서 뭐 뱅크런도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격이 1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 상승 얘기가 바람이 잡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이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반등해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언제부터, 이런 말은 제가 감히 안 드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드렸다가는 서로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세 상승기는 어차피 언젠가는 또 한번 온다고 보지만 그 역시 이제 집중화가 될 것이다.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대학교들이 문을 닫는 경우, 근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럼 외곽에 있는 집들 계속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죄송하지만 의정부 쪽 지나서 한번 일본 국도 타고 쭉 올라가 보세요. 전체가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그럼 거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 수용할 만큼? 근데 그분들이 늘 얘기하죠. 차로 1시간 40분, 차로 1시간 20분, GTX 타고 20분이면 강남, 뭐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면 제 생각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굳이 그렇게 1시간 40분, 20분 떨어진 곳에 집 안 사고 여기 중심지에 사도 충분히 그 인구가 있다. 인구가 자꾸 줄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가 언제 온다라고 제가 감히,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특히 머니인사이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조심하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져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계속 뭔가를 져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니까 계속 짓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뭐 한 3, 40년 지나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빈집이 있으면 이걸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또 국가 돈으로 이걸 허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뭐 빈집세도 걷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교토시가 이제 빈집세를 도입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일본 전역으로 아마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 부시려면 나라 돈으로 또 부셔야 되겠죠. 사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저 파주 운정 쪽에 그 분양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분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서울까지 뭐 2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차로는 뭐 한 4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도 운전을 지금 뭐 한 30년 넘게 했는데 아우토반으로 막 200km로 밟고 새벽 4시에 와야 이제 뭐 한 3, 40분에 서울에 들어올 수 있지, 낮 시간대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대 그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재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분양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양이 또 다 된 곳도 있어요. 근데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빚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2, 3년 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또 팔리지도 않고.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주 쪽 끝, 동탄 쪽 끝, 이런 데 가보니까 땅값을 너무 비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시행사 측에서 재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서로 경쟁하듯이 돈을 더 주고 그 땅들을 샀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또 30% 할인 분양도 하고 막 지금 힘들어해요. 결국 그게 본인들 발등을 찍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영끌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특히 2030 세대가 IMF도 못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못 겪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고, 마치 이번에 내가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막 빚을 내서 샀단 말이죠. 그 와중에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번 소득이 금리를 메꾸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샀던 가격에 정말 내 원금을 다 까먹는 돈에 다 던지는 거예요. 또 그걸 이제 낼름낼름 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논리상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외곽 끝쪽에 있는 그런 곳들 갔을 때 집값을 보고 놀랬고, 그 거품을 다 안고 있는 거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몇 사람의 배만 불려준 게 아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마저 제가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 갖기를 원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좀 강합니다. 새 들어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특히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문간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있으면 문에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왼쪽에 방이 있으면 그 문간방에서 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은 대다수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집을 가져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 자식들이 지금 커서 성인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에게 영향받은 내 집 갖기라는 거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이사 다니는 것도 싫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본적으로 내 집 갖고자 하는, 내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른 여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은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자, 글자가 6글자예요. 수익형 3글자, 부동산. 수익형인데 수익이 안 나면 이건 뭐예요? 수익형이 아니죠. 아주 논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금리일 때는 월세가 내가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고도 남았어요. 얼마가 남았단 말이죠. 그게 수익형이에요. 수익형.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같거나.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온전히 여윳돈을 주고 산 거라면 언제나 수익형이지만, 이건 역시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이건 역시 수익형이 아니고 비투형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향후 한 3년 정도까지는 수익형 부동산에 손을 안 대는 게 돈 버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주식 많이 이제 사고 팔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주식으로 실패한 적도 있고 뭐 성공한 적도 있고, 그런데 성공했을 때 저를 막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치 사면 얼마큼 불어나는데 그거 종목 좀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건 딱 하나 있다. 그분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안 사면 그 5천만 원 본인한테 굳어 있다. 그게 번 돈이다. 그것처럼 지금은 부동산 수익형의 경우는 관심을 안 두는 게, 강남에 가면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아주 초고가에 분양한 것을 받아서 월세나 전세를 주면 충분히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월세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은 결국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동산이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팩트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딱 한마디는요, 멈춰라. 한 템포 쉬어라 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이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얘기한다고 막 달려들지 않고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좀만 더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을 혹시나 정말 궁금하다면 표용호 TV를 보시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